안녕하십니까. 약선을 사랑하는 영남외국어대학 약선영양조리과 교수 문광철입니다. 오늘은 약선 본초학 총론편의 제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식재료의 포제와 조리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내용이 조금 긴 감이 있긴 한데 천천히 왜 약선에 있어서 식재료를 그대로 원형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포제를 해야 되고, 또한 그 포제의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이 포제의 목적부터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제를 하는 것은 약선 재료를 요리를 하기 이전에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포제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제의 목적으로는 약선의 색깔과 향과 맛과 그리고 형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데 이 포제의 목적이 있다. 오늘 이 포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포제라고 하는 게 뭐 말 그대로 현대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 한다면 가공하는 방법, 가공법이 이제 포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이제 포제들이 있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 포제를 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게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의 색깔과 향과 맛과 형태와 효과를 최대한 살리기에 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은 좀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식물의 독성 및 부작용을 없애는데, 그리고 없애거나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리할 때 조리 전에 이제 유독성 물질들이 의해서 또 유독성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합해지기도 하고 하는 부작용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식물들이 있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제 과정을 통해서 일단 독성을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약선 요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든다 한다면 우리가 반하라고 하는 약재가 있는데, 이 반하를 생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구토나 인후종통이나 그리고 시름과 같은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포제를 거치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그 담을 삭혀주는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약으로 이제 변신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뭐 고사리의 독을 빼내준다든지, 천남생의 독을 빼낸다든지, 합계의 독, 뭐 보고의 독, 감자에 싹이 난 이런 부분의 독들 같은 경우를 없애는 그런 작용들이 이제 포제의 하나의 방법으로, 또한 포제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식물의 잔물질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죠. 요즘은 더더군다나 상당히 음식에 깨끗하냐, 청결하냐, 위생적이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이 식물의 잔물질들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포제 방법의 하나가 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만 그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잔물질이나 이물질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들도 일단 포제의 목적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좋지 못한 냄새나 맛을 교정하는 부분에도 바로 이제 포제의 목적이 있겠죠.
어떤 식물은 좋지 않은 냄새나 맛을 가지고 있지만 효능들이 아주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기 때문에 냄새가 안 좋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버리고 나게 되어지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음식에 좋지 않은 냄새나 맛을 이제 제거하고 효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어, 또한 그 목적이 바로 포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예를 든다 한다면 자하거의 피냄새라고 있는데 이 자하거는 지금은 이제 뭐 이게 화장품의 원료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직접 이제 먹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근데 한약재 이름인데 한약재 명으로 자하거는 사람의 태반, 인태반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의 그 인테바이다 보니까 피냄새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자어거의 효능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잘 아는 개의 신장의 비린내라든지 양고기의 노린내라든지 생죽순의 쓰고 떫은 맛이라든지 사골이나 가금류의 피라든지 그리고 깨, 산나물, 땅콩 등의 특유한 냄새들을 교정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사골이나 가금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물에다가 담궈 놓고 피를 제거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포제의 한 방법이기도 하고 포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포제의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사람이 먹는 식물들의 좋지 않은 냄새나 맛 같은 경우를 제거하고 효능을 얻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번째로 같은 식물이라도 효능이 다른 부분을 분리해서 효능에 맞게 사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부위별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맛을 위해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각 부위별로 다 넣는 거, 각 가격들도 다르고 맛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선호한 부위들을 값을 치러 가면서 이제 먹는 경향들이 있는데 식물의 약재의 종류들 같은 경우에도 부위별로 각각의 특성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위별로 분리해서 효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연자는 연의 씨앗이죠. 연의 씨앗. 연꽃의 씨앗이 되겠는데 연나무. 연자는 바로 이 비장을 보호하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제 그러한 작용뿐만 아니라 신장을 이롭게 하고 정을 고정시켜주는 이제 그런 흘러나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연자가 하죠. 그래서 비장, 이게 설사가 있으면서 비장이 이제 허약한 그런 경우라든지 신장이 이제 그 약해서 뭐 유정이나 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게 될 때는 연 중에서도 연자를 사용을 한다. 그런데 연자 속에 보게 되면 연자에 힘이 들어있거든요. 마치 이렇게 그 새싹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연심이 있는데 이 연심 같은 경우는 연자가 일반적으로 열을 내려주는 작용들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연심은 심장경에 열을 내려주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계 증상,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되질 때 심장을 전문적으로 그좀 보필하는 부양하는 형태의 음식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연자 중에서 연심을 취하는 정성이 좀 요청이 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방이 있는데요. 연방은 연자와 연자를 담고 있는 그 반달같이 생긴 그 부분을 연곽이나 연방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연방 같은 경우는 지혈작용과 거습작용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연 같은 경우는 버릴 때가 전혀 없는 연뿌리는 연뿌리대로 연주기는 연주기대로 연잎은 또 연잎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연꽃이 지고 나게 되면 연열매가 열리는데 연자도 연자가 또 연자 안에 들어있는 그 씨도 그다음에 연방 같은 경우도 그리고 연곽은 연을 연자를 싸고 있는 또 그 연자를 싸고 있는 그 껍데기를 또 연곽이라고도 합니다. 연방은 어, 그
연시를 담고 있는 반달처럼 생긴 이 부분을 연방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혈작용과 거습작용, 습을 몰아내는 작용들을 하고 싶다라 한다면 연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돼지 창자 중에서 직장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치질이나 타랑, 이제 빈혈, 변혈 등의 치료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위는 이제 잘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약선에서는 이제 이장보장법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서로 상응되어지고 서로 대응되어져 있는 부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나 넘치는 부분들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포제를 통해서 식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포제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복령에 우유를 이제 넣어서 말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자보 효능과 피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 생혈작용이 강해지고, 향부자에 식초를 넣어서 볶아서 사용하게 되면 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천마에 천궁 복용을 놓고 썰트물에 담가 놓았다가 밥에 넣어서 찌고 천마에 하게 되어지면 천마의 효능이 강해집니다. 배껍질을 벗기고 백반물에 담가 사용하게 되면 색이 변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거담작용이 강해진다든지, 진피와 산산을 오래 말려서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오래 말릴 뿐만 아니라 진피를 오래될 진짜를 써서 오랫동안 묵히는 거,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는 묵혀야 진피는 아래로 내려가는 기능들, 그러면서 보호하는 기능들을 더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의 목적은 식물의 성질을 바꿔서 용도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한 포제를 한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지황 자체를 보게 되면 성질이 차고 그 열을 내리면서 피를 식혀주는, 서늘하게 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걸 구중구포의 포제를 통하게 되어지게 되면 숙지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숙지황으로 만들어지면 생지황은 원래 차가운 성질을 지니고 있었는데 따뜻하게 되면서도 보혈 자음하는 작용이 이제 바뀌어지는 최고의 보혈 자음의 그 아주 약재로 탈바꿈, 환골탈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을 보호하면서 음기를 보충하는 작업이 아주 최고의 재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한다면 이제 보혈 자음이 강한 만큼 좀 소화는 잘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숙지향을 사용할 때는 소화에 초점을 맞춰서 뭐 사인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뭐 대추라든지, 그래서 위장을 보호할 수 있는, 위장에 활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신다 한다면, 그리고 위장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을, 위장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한다면 숙지향만큼 좋은 보혈제는 또 한편으로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땅콩은 생것을 땅콩의 이 생것 같은 경우는 성질이 평하지만 익히게 되어지면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근도 생으로 먹으면 차게 되지만, 그러나 익히게 되면 성질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연근이 찰 때는 열을 내리면서 진액을 생성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익혀서 먹게 되어지게 되면 그 비장을 건강하게, 비장을 세우면서 설사를 멈추게 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잘 소화하게 하면서 보혈작용을 잘하게 하는 형태로 이 연근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곱 번째 목적으로는 공업화된 기계를 이용해서 약선식품의 효능을 보존하기 위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선식품의 효능을 더 높이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공업화된 기계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현대화되면서 이제 과학이 발전되어지면서 이제 공업화된 기계 같은 경우도 등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훨씬 더 나은 약선식품의 보존 능력과 효능을 높이는 방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옛날의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던 것은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대의 좋은 방법을 통해서 식재료의 질을 높이고 식재료의 효능들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현대화된 도구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선 재료를 만들게 될 때 물을 이용해서 많이 추출들을 하고 가공을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약재료들의 그 효능 식물, 효능 자원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용성 그 물질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표 물질들 자체가 지용성, 물에 잘 녹는 게 아니고 기름이나 휘발성이 있는 것에 잘 녹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기름에 잘 녹고 휘발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을 이용한 그런 그 추출 방법이나 보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옛날에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분적인 효능은 봤지만 전인적인 효과는 이제 좀 다소 약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러한 공업화된 기교를 이용해서 약선식품의 효능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휘발 성분이 있는 약물이나 식물은 일정 부분의 방향성분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지는데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유효 성분의 손실을 막을 수가 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처방할 때 방향성이 강한 것들은 처음부터 넣고 끓이지 않고 마지막에 끓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박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다른 약재를 넣고 충분히 끓이고 다가 나중에 이제 박하를 이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이유는 휘발 성분이 약물의 식물의 일정 부분의 방향 성분을 손실돼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그 휘발 성분을 따로 이제 추출하고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구태현 이제 그 이런 좀 전근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현대적인 방법으로 또 보존하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제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어요. 포제를 하는 부분은 독성을 없애고 부작용을 낮추고 이물질과 잔물질을 제거하는데 그리고 냄새와 좋지 않은 맛을 교정하는데 같은 식물이더 효능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식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그 다음에 식물의 성질을 바꿔서 용도를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약선식품의 효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경호받은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포제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제의 방법은 크게 네 종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이라고 하는 포제 방법과 그리고 침륜이라고 하는 포제 방법, 그 다음에 절제의 표제 방법, 그 다음에 포구의 이런 포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서도 정선 부분은 우리가 정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떻게 정선해서 얻어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선과 선택, 깨끗하게 해서 선택한다 뭐 이런 부분의 뜻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정선은 또다시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도선, 사선, 풍선 그리고 괄과 화류와 거각과 연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선, 사선, 풍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좋지 않는 것을 골라내는 방법. 이게 이제 정선의 정선 방법이죠. 그래서 또 이게 포저 방법이냐? 당연히 또 포저 방법이라고.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들을 골라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원래 땅에 떨어져서 하루가 지난 거라든지 벌레 먹는 거라든지 곰팡이 난 것들은 약선에서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예전에 약에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잘 지켜져 왔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냥 아예 갈아가지고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엑기스 같은 것처럼 이제 바꿔가지고 숨기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그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약선에서는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골라내고, 예를 들면 생선 같은 경우도 이제 눈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앞에서 다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은 그 정선 좋지 않은 걸 골라내는 것도 포제의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또 좋지 않은 부분을 이제 긁어내는 방법. 그래서 이제 표면을 이제 긁어내는 방법을 이제 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침구 쪽에서의 치료에서도 보게 되면 괄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긁으면서 하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물소의 뿔로. 이제 예를 들면 두충이나 육개 껍질 같은 경우는 거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이물질이 묻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긁어내는 방법이 이제 괄법이 되고요. 생선 비닐 같은 것도 이게 긁어내는 거기 때문에 또 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료는 불로 태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녹용이나 닭이나 개의 털 같은 경우들은 불로 이렇게 태워주는 방법이 이제 화료 방법이 되겠고요. 거각은 딱딱한 껍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도인, 밤, 잣이나 땅콩의 껍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벗겨주는 건데, 여기에 땅콩의 껍질에 대한 부분은 겉에 있는 그 우둘투둘한 껍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속껍질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속껍질은 위장을 보호하는 이제 특별한 위장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벗기고 먹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빻아서 가루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자질려라든지 창의자는 빻아서 가시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하거나, 산양이나 복령은 갈아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선, 괄, 화료, 거각, 연과 같은 이 정선 방법도 포제의 방법이다. 다음은 이제 침윤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침윤 방법은 포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포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식물의 성분은 이제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약효가 손실되지 않도록 이제 유의하고, 식품이나 약물, 그 약재의 성질에 따라서 물의 양을 조절하고, 씻을 때는 약효의 성분들이 손실되지 않도록 짧은 기간에 이러한 그 침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양을 잘 잡는 것들, 물의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침륜의 방법에는 5가지의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제 씻을 세자와 그 다음에 포, 그 다음에 윤, 표, 탕,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씻는 방법인데, 첫 번째 세라고 하는 이 방법 같은 경우, 맑은 물이나 따뜻한 온수로 표면에 묻어 있는 흙이나 먼지, 농약을 씻어내어서 규격에 맞게 자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의 방법이다. 포의 방법은 육질이 단단한 식물을 일정 기간 동안 물에 불려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야 하는 방법인데, 크기와 질, 계절과 온도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너무 장시간 물에 담가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뭐 하루 이상 담가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며칠을 담가 놓기도 하긴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장시간 담가 놓는 것은 약성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다. 그러나 감초 같은 경우는 흐르는 물에서 이게 사실 오랫동안 담가 놓습니다. 독성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오히려 이제 순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 흐르는 물과 함께 또 흐르는 물의 기운을 이제 얻어내는 그런 방법들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빨리 씻어서 빼내는 것은 아니다. 너무 약성이 강한 것은 조절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담궈 놓기도 해요.
특히 이제 곡물류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그리고 이제 음, 그 약재의 질 자체가 부드러운 것들은 이제 빨리 불려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윤은 물에 담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식물들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식물 내부에 천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이 이제 윤이고요. 표라고 하는 것은 유독성이 있거나 냄새, 맛이 좋지 않은 식물이나 그래야 약물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물을 이제 갈아주면서 이제 씻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물의 성질이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죠. 탕은 뜨거운 물에 데쳐내는 방법입니다. 소고기나 양고기 노린내를 없애거나 차골, 닭, 오리, 핏물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행이나 편두 껍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약들을 많이 써서 약들이 피에 아니, 뼈까지 이제 저장되고 근육들 속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이런 그 위험성들이 이제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육고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 팔팔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한 5분 정도는 끓여가지고 첫 번째 물을 확 버려버리고 두 번째 다시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약재와 함께 같이 첫 번째 끓일 때 넣는 약재도 있지만은 첫 번째 이제 그 물을 버리고 두 번째 끓이게 될 때 뭐 영양의 손실이 당연히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영양의 손실뿐만 아니라 물에 잘 녹는 그 좋지 않은 약의 성분들이나 농약의 잔류 농약 성분 이런 것들이 함께 빠져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선의 방법의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절제 방법이 있어요. 여기 절제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포구 방법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절제 방법은 약재나 식물을 씻어서 연화시킨 후에 일정한 간격을 잘라주는 것이 절제입니다. 잘라주는 부분. 뭐 이렇게 그 작두 같은 경우로 잘라주는 방법. 이게 어떻게 뭐 포제냐? 이것도 역시 포제예요. 녹용 같은 경우도 이제 말라 있는 녹용들의 그 끝에 뿔 부분을 딱 자르고 난 다음에 약, 약, 약주를 그 부분에 이제 쭉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뭡니까 저 녹용이 부들부들해져요. 약간 부드러워지면 그때 이제 작두 같은 경우는 썰어주게 되지면 굉장히 균일하게 잘 이제 잘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어, 그 연화시키지 않게 되어지면 뭐 부서지고 모양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잘 자르는 것도 포제 하나의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이제 포구 방법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포구 방법은 정선하고 침륜하고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가열 온도나 보조 어떤 그 재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초제와 자제와 증제와 구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포구 방법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구제 방법 중에서 이 초제와 자제와 증제 이렇게 나누고 또한 구제의 방법이 또 따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제의 방법은 식물에 솥에 넣고 계속 저어가면서 볶는 방법이에요. 청촉법, 부촉법, 미촉법, 염과 사축법 등이 이제 있겠고 자재는 물에 삶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물은 이제 보조 재료와 함께 같이 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약성이 배어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증제는 식물에 찌는 방법이죠. 자재가 끓이는 삶는 방법이라 한다면 초제는 볶는 방법이죠. 볶는 방법. 이렇게 방법이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이제 어, 구제 방법은 식물의 액체 보조 재료와 함께 가열해서 보조 재료가 약물이나 식물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밀제법이 있고요. 뭐
주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염구법, 유구법, 약집구, 초구법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밀제법 같은 경우는 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꿀을 이용을 하는, 꿀을 발라가지고 가열해서 황색이 되게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는 정도까지 가열한 다음에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감초나 구황기 같은 경우는 꿀을 사용으로 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소화를 잘 되게 하고 기운을 더 보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술을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걸 주구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술을 가지고 이렇게 가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백주나 바이주나 이런 황주 등을 붓거나 물에 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제 그 찌는 방법 같은 경우는 요 막걸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생주황을 쪄서 이제 구중구포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여기는 이제 그 이제 굽는 방법, 찌는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볶는 방법의 형태죠. 그래서 백작 같은 경우는 이제 주초백작이 바로 이런 주구법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구법은요, 소금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물에 소금을 타서 불린 다음에 소금물을 흡수하면 찬 곳에서 말려서 약간 검게 볶는 방법이 염초법인데, 그래서 염초 두충 같은 경우가. 그래서 두충을, 소금과, 소금과 소금으로 이렇게 볶아주게 되어주게 되면 소금을 넣어서 소금에 물을 타가지고 물에 소금을 타서 볶아주게 되면 훨씬 더 두충의 그 간과 신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근골을 튼튼하게 하는 중에 더 그 효과를 발휘하게 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약하고 무릎이 약하고 근골이 약한 경우에는 이 두충을 사용함에 있어서 염구법을 쓰면 더 효과를 발휘한다. 유구법이 있죠. 이건 이제 식용유를 가열해서 약물이나 특물을 넣어서 바삭하게 튀겨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즙구가 있죠. 이건 약즙이나 술, 식초 등의 액체 보조 재료들을 사용해서 액체가 흡수되면 재료에 따라서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씻는 방법을 바로 약즙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구법 같은 경우는 식초를 넣어서 가열을 하는데 연호색 같은 경우는 식초를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유효 성분 생성물이 이제 소금처럼 이제 형성되어져서 물에 잘 녹고 또한 활혈작용과 이기작용 그리고 그다음에 진통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초구법도 그렇게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포제의 목적과 그리고 포제의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 포제 방법이 아니라 약제에서 약체의 효능 물질을 추출하는 방법과 그리고 요구하는 방법, 농축하는 방법, 정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액의 추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원칙으로 삼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출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용제를 사용해서 용해제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유효 성분을 최대한 추출을 하고 또한 그 추출한 약액이 안전하게 그리고 약물 성분의 화학 변화가 없게 또한 인체에 유해한 독이나 부작용이 없게 추출한다. 이건 이제 추출의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약액을 추출하는 용제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물이 되겠어요. 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알코올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기타 유기용매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긴 한데 물론 이제 그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경제적이고 안전하고 용해 범위가 넓지만 어, 그 단점으로는 선택성이 약해서 전분이나 점액질 그리고 수교, 가교 그 지용성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분이나 점액질이나 수교나 과교 이러한 것들은 어, 그 가열하면 쉽게 나오고 여과나 정제가 어렵지 않는 대신에 어떤 쉽게 상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기름기가 있는 그런 어, 그 성분들, 지용성 성분들은 잘 빠져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지 자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이제 술을 담글 때 이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추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액을 추출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고 또 부패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러나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불에 대기가 쉽고 원가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약액을 추출할 때 이 알코올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좀 번거로운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나 더 효능 물질을 뽑는다는 차원에서는 어, 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유기용제 같은 경우 뭐 벤졸이라든지 클로로포름이라든지 에틸에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택성이 강하고 수용성 작물질을 용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단점은 휘발성이 강해서 쉽게 데이며 이제 독이 있고 또한 가격이 비싸고 식물 조직의 침투력이 약해서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출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추출 방법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자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록법, 그다음에 증류법, 그다음에 회류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전자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릇에 약물이나 식물을 적당한 크기로 부수거나 잘라서 넣고 물에 부어 이제 끓이는 방법으로 이제 유해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작이 비교적 간단하고 경제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에 끓이는 방법이에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 이 삼록법인데요. 삼록법 같은 경우는 용해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용제를 이용해서 삼록통을 통과시켜서 약물이나 식물들 유해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효율성이 높고 동시에 용제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적 많이 사용합니다. 단 휘발성이 너무 강한 것들은 좋지 않고 일반적으로 알코올이나 산성수, 알카리수를 이제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증류법이 있습니다. 증류법은 약물을 이제 가열해서 수증기를 이용하여서 휘발성 유해 성분들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휘발성 기름이나 방향수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혈유법입니다. 이 혈유법은 유기용제를 넣고 이제 가열해서 이제 유효 성분들을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 용제의 휘발을 방지하거나 휘발성이 있는 약물이나 식물의 유효 성분들을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효율성이 높고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폐모나 동충하초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할 때 바로 이제 이런 해류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음으로는 이제 여과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과 방법은 이 상압 요과법, 그 압력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감압 요과법, 그다음에 자질 누려 출력법이라는 자연 감압법, 뭐 조효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단히 이 정도 방법이 있다라고 정도 아는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농축 방법이 있는데요. 이 농축 방법은 증발 농축법과 증류 농축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법으로는
정제법이 있겠는데, 이 정제법은 약물이나 식물의 추출액을 다시 정제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방법보다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더 효능을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약선을 이렇게 포제를 해서 포제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질 텐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따라야 되는지, 그 약선을 조리하는 방법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 조건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선을 조리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어, 그 특징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일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하고 다소 차이가 있죠. 거기에 약물을 같이 결합하는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과 식물을 서로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이제 각성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물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약이 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약선이라고도 하고 그것도 약선 조리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난 다음에 약물을 집어넣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조리 방법에서 그리고 지금 현대의 거의 가리지 않고 맛을 위한다 한다면 어떤 방법도 구사하는 그런 여러 조리 방법들에 있어서 좀 피해야 될 내용들을 제거하는 것도 역시 저는 약선 조리에서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든다 한다면 기름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기름을 쓰게 되면 신발도 튀김에 맛있다고 할 정도로 기름을 이제 그 정도 기름이 이제 또 맛을 내는데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고기를 너무 많이 또 포함을 시켜서 조리를 하는 경우들, 그다음에 설탕에 과다 사용하는 것, 조미료에 과다 사용하는 것, 소스들에 과다 사용하는 것, 또 나아가서 보게 되면 향신료를 또 너무나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약선 조리를 함에 있어서는 좀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줄이는 것도, 왜 뭐 줄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 과하면 줄여라, 부족하면 보충하라. 이게 이제 약선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너무 넘치는 조리 방법, 너무 조리 방법에 있어서 너무 맛을 위해서 너무나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그런 재료들은 좀 줄여야 되고 사용을 금하는 것도 전 약선 조리의 특징으로 등장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질 때 신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음식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약선이라고 될 수도 있다. 너무 포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 너무나 다식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절식과 금식도 약선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약선 조리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조리를 하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식으로 조리를 할 거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조리를 할 거냐, 이것들도 약선 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상식적인 부분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소개만 해드릴게요. 그래서 약선 조리는 색과 향과 맛과 모양 이외에 약물의 유해 성분과 식물의 영양 성분을 결합하여서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조절을 해야 된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약식동원 이론에 근거해서 약물이나 식물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열, 온, 양, 이 사기의 기운과 산고, 감신함,
뭐 시고 쓰고 달고 그 다음에 맵고 짠 이 오미의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조리를 해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그를 위해서 이런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약선을 조리하는 약선 요리사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들을 좀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리를 하는 사람은 필히 동양 이론의 지식과 조리 기술의 전문 지식을 장악하면 좋겠다. 또 그냥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나누어서 이제 분업해서 제작을 하거나 부분 나누어서 또 제작을 하고 혼자 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경우들이요. 또 약선 조리 시 위생과 청결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약선 조리 시 약선의 질을 보증하면서 원가를 절약하고 제작해야 합니다. 너무 비싼 거, 너무 하다 보면 이게 대중화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집니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날마다 먹지 못한다 한다면 궁극적인 약선 조리, 매일매일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은 이제 묘연해지고 또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너무 고가의 원가가 비싸다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그런 원가들은 전략하는 자세가 약선 조리에 있어서 선결적으로 조건이 갖춰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약선 자체가 식물과 약물을 결합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재와 식물들을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재와 식물을 공동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되겠어요. 약재와 식물을 같이 조리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조리법입니다. 장점은 방법이 편리하고 식물과 약재의 유효 성분이 직접 복잡한 화학 반응으로서 뭐 서로 그, 그 식물이 음식이 양력을 이렇게 빌려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약이 또 식품에 유의한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약재와 식물을 공동으로 조리하는 그런 주요한 방법들이 되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와 식물의 공동 조리 방법에는 약재가 보이게 하는 약선이 있고 약재가 보이지 않게 하는 약선이 있겠습니다. 근데 약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약선은 약재의 모양이 뭐 좋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용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약재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음식의 맛을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고. 근데 이런 부분을 식욕을 떨치게 한다든지 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게 된다면 약재를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서로 결합하는 방법이 되겠죠. 근데 보이게 하는 방법은 보면은 더 보기 좋아지는 상황이 될 때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겠어요. 두 번째 부분은 약재와 식물을 이제 분리해서 서로 나눠서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재와 식물을 분리해서 따로 조리해서 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은 주로 이제 제약회사나 이제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서 사용을 합니다. 조금씩 적당량들을 섞어서 배합해서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선의 조리 방법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일단은 돈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이라고 하는 방법, 외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물이나 식물을 솥에 넣고 물을 붓고 향신료를 넣은 후에 센 불에서 끓이면 거품을 걷어내고 불을 줄여서 은근하게 끓이는 방법입니다. 식물이나 약물의 비린내, 핏물 등을 없애고 난 후에 솥에 넣고 약물은 천에 쌓아서 넣고 조미료가 들은 향신료들은 생강, 마늘, 대파, 후추 등 같은 경우를 넣고 적당한 물에 넣어서 끓으면 거품을 걷어내고 2시간 이상 익히는 방법을 바로 돈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민이라고 하는 건 뜸들일 민자인데 먼저 식물과 약물을 기름에 튀긴 후에 다른 이 소태를 이용하여서 약한 불에서
소스 등을 첨가하면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이제 뭐 중국에서는 생선을 먼저 튀기고 난 다음에 튀긴 그 생선 위에다가 소스를 약한 불에서 조리는 방법, 이게 민이라고 이제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바삭하면서도 연하고 즙이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맛을 내는 위라고 하는 조리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약한 불이나 간접열을 이용해서 굽는 방법이 위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선의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 이제 그 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열에서 수증기를 이용해서 조리하는 방법이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다시 분증, 포증, 봉증, 구증, 청증, 기과증 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도 보게 되시면 열을 이용해서 이제 굽게 이제 불을 이용해서 물을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안에 이제 이 그릇 안에 있는 그릇의 내용물들을 이제 데우는 익히는 증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 부분도 밑에서 이렇게 불을 떼주게 되어지면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제2 상층 부위까지 찌는데 주로 이제 만두나 딤섬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찔 때 이런 경우들도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걸 봤어요. 요즘은 이제 기과증 같은 경우 기과증 즉 식물과 약재를 조미 토기로 만든 기과에 넣어서 찌는 방법들 요즘에 중탕기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서 이런 것도 일종의 증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와 오와 로의 방법이 있는데요. 자는 약물과 식물을 정리해서 많은 양의 육수나 많은 양의 물을 넣고 끓이는 방법, 즉 삶는 방법입니다. 중불로 줄여서 삶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약물과 식물을 초기 포제를 거친 후에 솥에 넣고 맑은 물을 부어서 센 불에서 약한 불에서 즙이 농후해질 때까지 이제 다리는 방법, 이것이 이제 오라고 해요. 로의 방법은 초보 단계의 가공을 한 식물을 일정한 방식에 의해서 약물과 결합한 다음에 소스에 넣고 중불에서 서서히 익히는 방법입니다. 중불에서. 그리고 이제 그 초 방법이 있는데요. 초 방법은 생초법이 있고 숙초법, 그 다음에 활초법, 간초법이 있는데 초는 약물을 추출을 하여서 일정한 비율로 식물의 약액을 넣고 같이 기름에 볶는 방법입니다. 초한다라고 하는 게 기름에 넣어 볶는 방법이죠. 그 방법에는 생초법과 숙초법, 활초법, 이제 간초법이 있다. 여기에 우리 그러면 생초법에 대해서 잠깐 보실까요? 어, 이 생초법은 이제 원료를 절이지 않고 이제 기름에 달구어진 솥에다가 식물과 약물을 이제 집어넣고 절반 정도 익힌 후에 배합제를 넣고 나서 8 정도 익힌 다음에 조미료나 향신료를 넣어서 사용하는 법이 생초법이 되겠습니다. 숙조법은 이제 식물을 절반이나 아니면 완전히 익힌 다음에 편이나 사각으로 잘라가지고 솥에 기름을 두고 볶다가 약물이나 부재료, 그 다음에 약즙이나 양념 등을 넣고 다시 한번 볶아주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숙초법이고 익혀서는 익힐 숙자죠. 어, 활초법 같은 경우는 식물을 먼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거기에다가 소금과 전분과 계란, 뭐 흰자 등을 넣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솥에 기름을 넣고 센 불을 달군 후에 짧은 시간 내에 볶아내는 방법이 이제 활초법이 되겠어요. 간초법은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먼저 간을 하고 나서 간이 배어들면 기름을 넣고 달군 솥에 넣어서 황갈색이 나도록 볶아주거나 약즙이나 조미를 해서 완성시키는 방법이 바로 간초법이 되겠습니다. 어, 그 작법이 있는데요. 작법이 있는데 작법은 센 불로 조리하는 방법을 작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청작법과 간작법, 그 다음에 연작법과 소작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청작법은 주재료를 센 것이나 이제 반으로 익힌 것을 이제 간장, 요리술, 식염, 조미료, 그 다음에 약즙을 발라가지고
튀긴 기름에 넣고 튀기는 것인데 겉은 바삭하게 하고 속은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장법은 약물이나 식물의 재료에 이제 양념을 넣고 재워두었다가 약물 가루나 이제 가루가 된 재료를 바른 다음에 그리고 튀긴 기름에 이제 튀겨내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겠고요. 연작법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뼈가 없는 재료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제 조미를 한 다음에 약물이나 약가루를 넣고 반죽을 해서 기름 온도에 맞춰 가지고 낮춰 튀기는 요리 방법이 되겠어요. 소작법은 이 원재료를 삶거나 쪄서 익힌 다음에 계란 흰자나 약가루를 묻혀서 갈색이 되도록 튀겨내는 방법이 바로 소작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장법은 주로 이제 기름에 그 재료들을 넣고 튀기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이제 소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의 방법이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 소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재료를 튀기거나 삶거나 혹은 볶거나 해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좀이나 색을 넣고 약물이나 육수를 넣고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다시 졸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즙이 진하고 맛이 이제 더 깊어지는 선명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죽은 약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본초 광목 중에 기재되고 있는 약의 종류만 하더라도 약 50여 종으로 어, 죽보에 의하게 되면 200여 종이 이제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약죽은 모두 곡물과 한방향을 결합하여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질병 초기나 체력이 허약한 사람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치료 보조제로 사용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그러한 약죽의 특징은 일단은 흡수가 빠르고 비장과 위장이 상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기가 편하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강장작용하고 또 병을 이겨내는 항병 능력이 우수하면서 노화 방지에 좋은 장점이 있다. 약죽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그래도 효과가 다양하고 끓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거 거의 이제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죽을 만드는 부분 약과 쌀을 공동으로 조리하는 방법이 있고 약과 쌀을 분리해서 조리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과 쌀을 공동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약과 쌀을 이제 분리해서 먹는 방법은 약물을 추출하여서 국물에 넣고 죽을 끓이는 방법과 약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국물과 죽을 이제 함께 같이 쓰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약선을 만드는 그 조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약선 음료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대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약물과 물이나 그리고 술 또는 설탕을 원료로 해서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그 모종의 효능을 가진 액체 상태의 식품을 이제 맡는 것이 이제 약선 음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로 만든 용제를 보건 음료라고도 하고 술로 만든 용제를 약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이제 통틀어서 그냥 약선 음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중에서 물로 만든 그 물을 용제로 하는 그런 음료는 이제 보건 음료라고 이야기를 했고, 술을 약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 보건 음료는 약물과 그 설탕들을 이제 같이 사용을 해서 제작한 이제 물에 잘 녹는 수용제를 바로 이제 보건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보건 음료 같은 경우의 작용은 열을 물러가게 하면서 그 더위를 해결하는 이래서 태열 해소의 작용과 어, 심장을 이제 편안하게 하는 그다음에 건조한 것들을 윤택하게 하는 작용이 일반적 보건 음료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제작 방법은 먼저 약물을 선택해서 깨끗하게 씻는 다음에 분쇄하여 물에 넣고 끓이거나 끓는 물을 충포하거나 증류법으로 약액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여과하여 이제 그 얼음 설탕이나 꿀을 넣어서 이제 제작하는 방법이 있죠. 뭐 쌍화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신탕이라든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뭐 생맥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보건 음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약주는 이게 약물을 맑은 술에 넣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약물의 성분이 술에 용해되어져서 전신을 퍼져나가면서 약효를 발휘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풍수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어혈이 막혀 있는 이런 경우는 이 술이 잘 퍼지기 때문에 잘 퍼지는 그 술의 성질에 약물을 집어넣어서 풍수병을 이겨낼 수 있고 기의 막힘과 혈에 막힌 부분들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게 하는 데 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작 방법은 약물을 적당한 크기로 자른 다음에 백주를 이제 부어서 침지법, 삼려법이나 적당한 방법으로 술이 되도록 만들어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이제 요구하에서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맑게 되면 빙탕이나 꿀을 가미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는 침지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 있다가 이제 걸러내는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이 공업적인 그 뭡니까 그 공장 같은 데서는 삼려법을 통해서 제조를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구기자주 뭐 삼사주 뭐 이렇게 있는데 구기자주도 상당히 좋은 술이 아닌가 싶어요. 구기자주, 오미자주 뭐 기타 뭐 인삼주, 더덕주, 뭐 도라지 뭐 이런 거 많이 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오늘 그 약선의 포제의 목적, 포제의 특징, 포제의 방법, 그다음에 약선의 이제 조리 방법, 특징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그다음에 약선을 만드는 조리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제 그 강론편으로 좀 속도를 내서 곡류편하고 뭐 그다음에 콩, 그다음에 야채류, 그다음에 과실류, 버섯류 이런 순으로 해서 어패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속도를 내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래도 조금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